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1시 3분입니다. 이 어떻게든지 서재필을 이제 빨리 끝내고, 다음 주에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보려고. 근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서재필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구한말 정치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서재필이가 이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관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서재필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다음에는 내가 그 이동인이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동인이가 원래 불교 승려인데, 불교의 스님인데, 그렇지만 불교 스님이지만 이동인이를 얘기하다 보면요, 또 정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정치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딱지를 붙느냐, 어떤 고정관념이 붙냐면은, 이승열이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 이런 또 딱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서재필을 한다면은 다음에는 이동인이를 안 하고, 이동인이는 언젠가 또 시간을 내서 하기로 하고, 우선은 그 서재필이 끝난 다음에는 베토벤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성이죠, 악성. 악성이 뭐냐? 음악의 악성이라는 거죠. 음악의 성인이다. 그 베토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음악광이거든요. 음악 듣는 거를 상당히, 나는 뭐 악기 다룰 줄은 모릅니다. 내가 악기는 못 다루는데 악기를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가 뭐 어줍잖은 솜씨로 악기 다뤄봐야 별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명 연주가들, 연주의 전문적인 그 연주가들이 하는 연주를 나는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재필이가 끝난 다음에는 이동인이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인이를 하게 되면 또 정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동인이가 스님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조선 말에 그 정치적인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정치 얘기를 하면 고정관념이 베끼는 겁니다. 이승열이는 정치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또 온갖 잡새들이 또 고정관념을 이제 한 거죠. 고정관념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내가요, 어떤 딱지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절대 남을 죽인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뭐 대한민국은 사형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판사들은요, 솜방망이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요. 사람 죽여도, 사람 하나 살인 쳐도만 한 7년 정도만 복역하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10년도 안 걸려요. 5년이나 10년 걸려요. 5년이나 10년 살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 하나 죽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판사가 때리는 5년이고 7년이고 때리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 살인자라는 딱지가 붙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철없을 때 이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이렇게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 동호회도 쫓아다니고 사진협회에 가입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사진협회를 그만둔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승열이라면 사진작가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딱지가 굉장히 무섭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잖아요. 죽이면은 5년이나 7년 옥살이하고 나오면 뭐 대한민국 법은 그래서 솜방망이 쳐버리니까 호텔 같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5년이나 7년 살고 나면 끝납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딱지가 붙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살인자라는 딱지가 붙으면요, 어디 가든지 뒤에서 수근수근 뒷담화를 합니다. 저기 사람을 죽였대, 사람을 죽였대, 이런 거.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꼬리표를 못 받는 거라고. 내가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국사진작가협회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사진작가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도둑질 한다든가 살인을 친다든가 이러지 마세요.
꼬리표가 붙어버리면은 일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일생을. 감옥살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그 꼬리표예요. 이제 서재필이가 12회째입니다. 12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8월 29일 서재필은 고국을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8.15 선거는 옳다고 볼 수 없다. 신정부는 무엇보다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에게 직장을 주라. 조선 체류 중 가장 기쁜 것은 민족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권을 얻은 것이고, 슬픈 것은 청년들이 일이 없어 일일의 식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할 일 없이 정당만 왕래하며 쓸데없는 권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인민의 권리를 남에게 약탈당하지 말라. 정부에게 맹종만 하지 말고 정부는 인민의 주인이라는 것이요 인민의 종복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권리를 외국인이나 타인이 뺏으려 하거든 생명을 바쳐 싸워라. 이것만이 나의 평생 소원이다 등의 이제 연설을 하고 출국을 한 겁니다. 이게 서재필이가 한국당을 마지막으로 출국하면서 연설한 내용이죠. 그리고서는 미국으로 출국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한국당을 밟은 마지막으로 한국당을 떠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 연설을 끝으로 서재필은 미국 가서 생활하다가 한국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그때 미국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서재필은 미국으로 떠나기 수일 전 기자 김을한에게 우리 한국 사람은 단결할 줄 모르고 당파 싸움만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은데 갑신정변 때나 지금이나 50년이 지났지만 그 전만은 똑같으니 한심한 일이오라고 하였다. 또한 과도 입법의원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로 선출된 입법의원과 시도지사를 상관처럼 깍듯이 대하는 시민들에게 선거로 뽑은 것은 국민의 대리인인지 윗사람이 아닌데 윗사람처럼 깍듯이 존대한다며 잘못을 지적했지만 시민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이런 말을 서재필이가 했지만 시민들은 그 서재필을 좀 약간 정신 이상자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1948년 9월 10일 미 군정청 최고의장관직을 사직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1949년까지 미 군정은 한국 정부의 고문 임무를 띠고 주재하고 있었다. 1948년 9월 11일 서재필은 고국 떠나며 동포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서한을 기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러분이 수중에 있는 고난이란 특권을 가치 있게 효용할 것을 배웁시다. 둘째로 현실적인 동시에 실질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할 말은 나이 친애하는 남자친구들이 자기네 부녀자와 자녀들의 안락과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일정 유의하는 동시에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또 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여자를 너무 비하하고 천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요 여성을 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8년 9월 11일 오전 7시 반 서재필은 김구, 이용설, 손원일, 김형민, 강진국 등 100여 명의 환송리에 둘째 딸 뮤리엘 제이슨과 비서 임청영을 대동하고 숙소인 조선호텔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였다. 그는 오전 8시 40분경 인천에 도착하여 기자와 다음과 같은 문답을 했다. 통일 독립국가를 조속히 수립하는 방법은 4,000년 역사를 가진 그러니까 통일 독립국가를 조속히 수립하는 방법은 뭐라고 보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4,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족이므로 분리될 리 없다. 당파 싸움과 정치 이권을 떠나 국민의 권리를 잘 이용하면 자주 독립국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승선한 이후에도 창밖으로 인천 지물법 부둣가를 한참 쳐다봤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80대 노인이고 이제는 이게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자기 나이가 이제 고령이니까 그때 80이라면요. 그때 80이라면 지금은 90대 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떠나는 거다.
다시는 내가 한국 땅에 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인천 제물포 부둣가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다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그 20대 초반에 그렇게 그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일본으로 밀항할 때 그때도 바로 인천 제물포 항이었었거든요. 그렇게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일본으로 쫓겨갈 때도 일본 제물포 항에서 쫓겨갔는데 자기가 이제는 너무 늙어가지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이제 한국을 떠나는 그 순간이다. 그러니까 그 인천 제물포역을 얼마나 그 서재필이가 감개무량하게 이렇게 참 바라봤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조선을 떠나는 거다. 이렇게 깊은 상념에 젖어가지고 인천 제물포를 하염없이 이제 바라다 봤던 것이죠. 당시 이 선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미국에 가는 유학생 32명이 동승하였다. 배편으로 미국에 갔는데 멀미 한 번 하지 않았다 한다. 배 안에서 음력 8월 중순이 되자 그는 8월 15일 밤 서재필은 선장에게 한국 음식을 특별히 마련하게 하고 갑판 위에서 남녀 학생들과 파티를 열었다. 미국에 가거든 쓸데없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군인들이 쓰는 비속어를 쓰거나 어깨를 으쓱하는 몸짓 같은 것들을 하지 말고 독립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살려 서투르더라도 점잖고 올바른 영어를 쓰도록 하시오. 이렇게 그 배 안에서 이제 배를 타면 그 갑판이라고 있잖아요. 갑판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그 유학생들의 32명이 또 동승했다래요. 이제는 벌써 그 서재필이가 처음으로 그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으로 피신했을 때보다도 이제는 훨씬 또 유학생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 유학생들과 같이 배 갑판에서 이제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를 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거든 쓸데없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군인들이 쓰는 비속어를 쓰거나 어깨를 으쓱하는 몸짓 같은 걸 하지 말라. 대한민국 독립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살려 서투르더라도 점잖고 올바른 영어를 쓰도록 하시오. 이렇게 미국으로 떠난 유학생들 앞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생애 후반 입원과 사망. 1948년 9월 미국으로 돌아온 서재필은 다시 의료 활동에 전념했다. 그러나 후두암에 걸린 서재필은 곧 노안과 거로로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된다. 후두암과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1949년 8월 주미 한국대사 장면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되었다. 이후 그는 주미 한국대사로 부임해온 장면의 방문을 받았다. 1950년 6월 미국에서 방송을 통해 한국전쟁 소식을 접하였고 6월 병세가 악화되면서 필라델피아 노리스타운 몽고메리 병원에 입원하였다. 주미 한국대사 장면은 수시로 문병하였으며 서신을 보내 입원 중인 서재필이 빠른 완쾌를 비는 한편 당시 전쟁 상황을 전하며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과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제2대 총선거가 진행되었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서재필은 휴전을 못 보고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5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노리스타운 몽고메리 병원 병실에서 후두암과 방광암, 과로의 합병증으로 일생을 마쳤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88세였다. 88세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98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장례식은 필라델피아 메디아 교회에서 두 딸 스테파니, 뮤리엘과 흥사든, 대한인 국민의 회원, 주한 미국 대사 장면 등이 참석하여 두 딸의 회고담과 지인들의 추모사 낭독 후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장례식은 필라델피아 메디아 교회에서 두 딸, 큰딸은 스테파니, 둘째 딸 뮤리엘과 흥사단, 대한인 국민의 회원, 주한 미국 대사 장면 등이 참석하여 두 딸의 회고담과 지인들이 추모사 낭독 후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사후 시신 봉환 문제. 시신은 화장되어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 메디아의 비부
교회 공동묘지 납골당에 안장되었다. 1969년 천리구 김동성, 유홍 등이 서재필 박사 유해 환국 봉안회를 조직하여 펜실베니아주에 있다는 서재필의 묘소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여 환국 운동을 추진한다. 두 딸 스테파니와 뮤리엘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아버지 유골을 직접 돌보게 해달라며 유골 송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뒤 1990년대 다시 서재필 유골 봉안 문제가 재논의이 되었다. 1994년 대한민국의 국립묘지로 이장되었다. 그러니까 1994년에 가서 대한민국 국립묘지로 이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딸, 큰딸과 작은딸은 아버지의 유골을 자기들이 직접 돌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결국은 그 서재필의 그 유골이 이 한국으로 와서 국립묘지에 이제 안정이 된 겁니다. 서재필 이외의 국내 봉안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그의 외손자 필립 하디칸, 이 필립 하디칸이라는 사람은 첫째 딸, 서재필의 첫째 딸의 아들입니다. 필립 하디칸은 유언을 통해 서재필 이외의 국내 봉안을 반대했다. 딸 뮤리엘 제이슨 역시 내가 사망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고 그 후 몇 차례 추진해도 국내 안장지 문제를 놓고 논의 단계에 맴돌다 숲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 뒤 서재필의 유골은 펜실베니아주 첼턴 힐 공동묘지 납골당에 안치되었다가 1983년 뮤리엘 암스트롱과 친하게 지내던 현지 교민 장익태와 서동성의 주도로 필라델피아시 서쪽에 있는 웨스트 라웰 힐 공동묘지로 이장되었다. 이 서동성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서재필과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장익태와 서동성은 사비로 $2,000를 들여 웨스트 라웰 힐 공동묘지 2칸을 사서 서재필과 그의 가족들을 안장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의 유골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서쪽 끝에 있는 웨스트 라웰 힐 공동묘지에 안치되었다. 송환 직전 필라델피아시 웨스트 라웰 힐 공동묘지 납골당 252호실에는 금빛 전기주전자 모양 유골함에 담긴 서재필의 유골 외에 부인 뮤리엘 암스트롱의 유골과 둘째 딸 뮤리엘 제이슨의 유골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이 살던 제이슨 하우스에서 화가였던 그의 딸 뮤리엘 제이슨이 살다가 서재필이 살던 집은 그의 둘째 딸 뮤리엘 제이슨이 살다가 1982년 남편과 사별한 언니 스테파니 제이슨 보이드도 함께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은 시집을 갔었는데 이제 사별을 하고 그리고 홀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딸도 시집을 갔던 첫째 딸도 이제 서재필이가 살던 집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첫째 딸, 둘째 딸이 이 집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필립 하디칸은 1993년 3월에 사망하였으나 그의 유언도 큰 걸림돌이 됐었다. 필립 하디칸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성격을 문제 삼아 국내 봉안을 반대해 왔었다. 또한 대한제국 정부에서 그의 가족을 연좌제를 적용해 처형한 점 역시 서재필에게 개인적인 상처가 되었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그가 미국에서 재혼해서 얻은 자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이어졌다. 필립 하디칸 사후 한 명의 외손자가 더 살아있다는 정보를 현지 교민이자 그의 유골을 돌보던 장익태 등이 입수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필립 하디칸 말고 또 서재필의 외손자가 한 명이 있다는 그런 정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하디칸 말고 또 한 명의 외손자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찾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묘지 측에서는 서재필의 유해를 내주는 것을 반대했고 우여곡절 끝에 유해는 1994년 4월 3일 대한민국으로 봉안되었다. 1994년 4월 8일 대한민국의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치되었다. 이때 논산군 연무읍
육군훈련소 뒤편 야산에 있던 둘째 부인 광산 김씨 시신도 합정되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메디슨 교회에 있는 셋째 부인 뮤리엘 암스트롱의 유골은 한국으로 봉헌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서재필의 유골이 이제 그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때, 그때 서재필의 유골과 같이 합장한 사람은 이제 한국의 둘째 부인이었던 사람하고 이제 합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혼한 세 번째 부인 뮤리엘 암스트롱의 유골은 한국으로 오질 못했고 여전히 아직도 미국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추모활동 1962년 3월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 공로 훈장 수훈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1977년 해방 전까지 인물을 수소문하여 11월 30일 수상자로 지정되었으나 그해 12월 13일 건국 공로 훈장 대한민국장이 수여되었다. 이 건국 공로 훈장이라는 건 말이죠. 이거는 정말 훈장 중에 훈장입니다. 훈장 중 안에서도 가장 뛰어난 훈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건국 훈장이니까. 그래서 이 건국 공로 훈장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살인을 쳐도 이 훈장을 받나 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이게 참 훈장 중에 훈장인 것이죠. 1975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서재필 기념재단이 만들어져 의료 봉사 장학 및 교육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벌써 1975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서재필 기념재단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이 서재필 기념관이 만들어진 것이죠. 필라델피아 근교인 미디아에 서재필 박사가 살던 집을 서재필 기념관으로 만들어 개방하고 있다. 여러분 그 서재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거기에 내가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서재필가 살던 집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미국 워싱턴에 동상이 세워졌고 워싱턴시는 5월 6일을 서재필의 날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도 동상이 세워졌다고 하네요. 서재필 동상이 세워졌고 미국 워싱턴시는 5월 6일을 서재필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1991년 외가인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529 근처인 1024번지에 서재필 기념공원이 건립되었다. 기념공원은 넓이 45,700제곱미터이며 그 안에는 당시 외가를 보관한 서재필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 그 밖에도 독립문, 사당, 조각공원, 동상, 야외 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다. 그의 고향인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에 송제 서재필 선생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다. 전라남도청에서는 신설 강당 중 서재필시를 개관하기도 했다. 1996년 3월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발되어 그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1996년 4월 1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 서울갤러리에서 한국프레스센터 등의 주최로 서재필과 독립신문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00년에는 독립기념관 연구원 홍선표가 엮은 마이 데이즈 인 코리아가 발간되었다. 이는 서재필이 1896년부터 1948년 사이에 국내 외신문과 잡지 등의 영문으로 발표한 수필 강연문, 방송 원고 등을 모은 것이다. 2008년 5월에는 그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서재필 광야의 서다가 출간되었다. 이는 곧 제1회 디지털 작가상 역사 팩션 소설 부문에 당선되었다. 2002년 4월 4일에는 독립기념관에 그의 어록비가 제막되었다. 어록비 전면에는 합하면 조선이 살 테고 만일 나뉘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요로 시작되는 76자의 글이 새겨져 있다. 이 글은 서 박사가 미국에서 육성 녹음해 1949년 3.1운동 3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공개된 연설문 조선동포에게 고함의 일부이다. 서재필의 조선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육성 연설문 내용의 일부가 녹음되어 현재 전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서재필 기념재단에 의해 서재필 의학상이 제정되어
매년 수여되고 있다. 그가 만년에 거주한 저택인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제이슨 하우스는 딸 뮤리엘 제이슨이 계속 거주하였고 남편 사별 후 혼자 된 장녀 스테파니 제이슨이 함께 살았다. 두 딸이 죽자 서재필 저택 제이슨 하우스는 한인사회에 의해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2004년 서재필 기념관이 그의 저택 제이슨 하우스에 개관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서재필이가 살던 집이 이 서재필 기념관으로 지금 용도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4년 서재필이가 살던 집이 이제 기념관으로 용도 변경된 것이 2004년입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3일부터는 논산시에서 서재필 박사 추모제를 거행하였다. 이후 매년 3월 3일 논산 연무읍에서는 서재필 추모제가 거행된다. 구자 공면 화성리 등에는 서재필의 부모 묘소와 형 서재춘 내외의 묘소가 소재해 있다. 본래의 그의 가족들의 묘소는 육군훈련소 자리 근처에 소재해 있었으며 어머니 묘소는 연무대 자리에 있었는데 후에 논산 제2훈련소가 들어오면서 구자공면 화성리로 옮겨졌다고 한다. 서재필의 생부 서광효가 살던 본가는 충청남도 논산군 구자공면 금곡 1리에 있었다. 방치된 서재필의 본가는 2006년 2월부터 논산시 주도하에 복원사업이 계획 추진되었다. 2008년 5월 6일 워싱턴시 소재 주미 한국대사관 총영사관 앞에 서재필의 동상이 지목되었다. 서재필 동상 초석 정면에는 최초 한국계 미국인, 한국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개척자라고 씌워져 있다. 전신 총동상은 이재길 전남대 미대 교수가 조각했다. 좌측면에는 이은상 시인이 서박사 생일을 압축한 한글 헌사를 담았고 우측면에는 서박사 전기를 저술한 이정식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의 영문 헌사가 있다. 2011년에는 서재필 언론문화상이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그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 총영사관 앞에 그 서재필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상과 신념, 독립에 대한 좌절과 희망,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국민의 의식 개조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서재필이는 사면 복권이 뜬 다음에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국민 의식을 높이려고 노력했잖아요. 독립신문도 발행하고 또 만민 공동회도 주최하고 이랬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뭐 서재필은 그 미국 땅에서 미국 국민이 되고 미국서 생활함으로써 미국의 그 정치 또 미국의 이 자유주의 이런 거에 심취했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를 많이 주장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노비 해방. 또 서재필이가 주장한 것은 노비 해방. 그 다음에 보편 교육론, 탈가족주의. 탈가족주의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필은 후자가 끊어진다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서구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 문중에서는 서재필이 아들이 없어 후자가 끊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재필이 이와 같은 사상은 그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지극히 단순한 사람임을 말해줬다. 그는 이미 가족관념을 청산한 인물이었다. 서재필이 귀국하자 서시 문중에서는 들끓기 시작했다. 서재필은 이러한 소란을 몹시 싫어했다. 서재필은 서울의 친척 집에도 다니지 않고 공무가 끝나면 조선 호텔에서 혼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 서재필은 말이죠.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친척들하고도 일절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자기가 한때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 형제가 모두 죽는 그런 그 처참한 일을 당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친척을 일절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척들이 방문을 달궈하지 않았고 그 역시 친척들의 존재를 외면하였다. 서재필이 양자 입양을 거절하자 그에게 종증손 중 한 명인 서동규를 봉사손으로 입양하라는 문중의 권고가 있었지만 서재필은 그 권고조차도 물리쳤다. 서재필은 문중에서 서재필이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여 양자를 세우려고 권고하였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쓸데없는 일들이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둘이나 있어 이제 새삼스럽게 양자를 세운다니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소이다 하고 사형하였다. 종증손 중의 한 명인 서동성을 봉사손으로 드리라는 조카의 부탁도 거절하였다. 서재필은 또 이런 생각은 모두 고루한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요, 이러한 구습을 타협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을 길러나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할 수 있는 길이오라며 부지런히 일어나고 착실하게 살기 위한 새로운 힘을 연구하시오 라고 하였다. 그는 어설픈 온정주의와 가족주의가 사회를 폐쇄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죽고 못 살듯이 가족을 찾더라도 큰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되주면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칠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대 근처에 있다가 이장된 어머니 성주희 씨 묘소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생모의 묘소에 참배하지 않았다. 종손 서명원에 의하면 이 일로 서재필이 조카들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번도 자기 생모의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모가 누굽니까? 그 성주희 씨가 이 서재필을 낳은 어머니가 성주희 씨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성주희 씨 그 생모의 묘를 참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은 한국인의 가족관념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가족주의가 바로 끼리끼리 해먹는 패거리주의를 만드는 원인이며 이방인을 배척하는 근간이라 생각하고 끔찍히 여겼다. 서재필은 지나친 형식주의 완관 족벌 의식은 조국의 민주화에 적지 않은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 서재필이 이러한 풍물을 두고 그의 둘째 딸인 뮤렐이 후에 지적하여 말하기를 파파는 심플맨이요라고 하였다. 송건호는 서재필이 형식과 금전과 동양적인 가족관념을 청산한 크나큰 인물이었다라고 칭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은 윤치호가 1920년대부터 추진한 족보 폐지 운동, 제사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독려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재필은 그렇게 철저히 동양보다는 서양 사람으로 의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철저히 서재필은 이 의식 구조가 서양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조선에서 그 관리를 했을 때는, 조선에서 그 젊었을 때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조선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유교 성리학에 심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미국에 가서 미국 국민이 되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의식구조가 이제 서양화됐다고죠. 서양화되고, 그래서 가지고 이 우리나라 동양의 그 가족주의 뭐 이런 거를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노동 장려론, 여기는 뭐 농공상, 산업공상이라는 그런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서재필은 그것을 철저히 반대했다는 겁니다.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 산업공상을 탈피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공업을 일으키고 상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런 거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중계몽운동 뭐 그랬었잖아요. 독립신문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잖아요. 이런 게 다 민중계몽운동이죠. 민중계몽운동.
그다음에 경멸론, 국민성에 대한 지적,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천론, 지방자치제를 또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말이다.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지방자치를 안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지방자치제를 주장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얘기입니까? 그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서재필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혐오하였다. 그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히틀러의 나치와 같은 유해한 집단이라고 반복해서 언급 지적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강력한 치안사회 주장과 징병론, 또 서재필이가 주장한 건 뭐냐면은 1895년에서 96년 조선에 체류할 무렵 서재필은 징병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벌써 한 200년 전에 서재필은 징병제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국민을 전부 의무적으로 징병해서 나라를 지켜라는 걸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맹신에 대한 비판. 이거는 그리고 뭐냐면 이거는 정부를 무조건 맹신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서재필이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관존 민비 사상과 고루한 봉건적 유습이었으며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과 게으름과 의료심이었다. 그리고 합리적 사국환, 서재필은 두 딸을 지극히 사랑하였으며 딸들도 아버지 서재필을 하늘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뮤리엘은 그때 받은 1달러들을 오랫동안 추억하였다. 그때 받은 1달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고 후일 수려하였다. 입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관점, 이런 거 없고, 김옥균 애국자론. 서재필은 김옥균을 위대한 애국자라고 칭송하였다. 한편 1894년 3월 김옥균이 암살당한 뒤 그해 5월 조선조송에서는 그의 시신을 능지 처사한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그는 김옥균을 대인격자였고 진정한 애국자였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회고 갑신정변에서 당시까지도 역적으로 인식되던 김옥균이 역적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자요 혁명가였다고 했다. 그러나 김옥균은 역적이 아니고 이게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김옥균은 역적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자요 혁명가였다고 서재필이가 이제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재필은 또 이완용을 굉장히 경멸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민사회에서 서재필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최초로 성공적인 진입을 이룩한 인물로 가려지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 한국의 통일운동을 전개해온 임창룡, 현봉학 등이 가졌던 서재필에 대한 존경심은 특별한 것이었다. 그들은 서재필을 이승만과 대비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운동의 선구자로 간주했다. 이런 얘기고, 서재필을 비판하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 추방당하면서 24,400원이라는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서재필 서울대학교 교수 신용환은 이 부채는 3.1운동 직후
서재필이 독립운동을 위하여 사제를 모두 팔아서 7만 6천 달러를 모두 독립운동에 투입함으로써 충분히 청산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에서 비판하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한제국이 굉장히 굉장히 국가 재정이 거덜난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렇게 국가 재정이 거덜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있던 그런 나라에 24,400원이라는 그 거액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애국자니, 예? 선각자니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서울대학교 교수 신용환은 서재필이 독립운동을 위하여 사제를 모두 팔아서 7만 6천 달러를 독립운동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재필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재필은 이미 그때의 빚을 다 청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재필이가 미국으로 갈 때 24,400원이라는 거액을 대한제국한테 받아서 갔는데, 서재필이가 미국 가서 독립운동에 기부한 그 돈은 이 대한제국으로부터 받아낸 그 돈보다 3배 이상 되는 그런 거액을 독립운동에 기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그의 헌신적 애국심과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이때 그가 가져간 24,400원은 비난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평하였다. 그는 병원 외에도 60, 70명의 종업원을 둔 문방구점과 분점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들을 모두 독립운동에 바치고 파산했다. 그리고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지낸 허정에 의하면 그에게서도 역시 강렬한 양반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허정에 의하면 그의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는 이미 상당히 미국화되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허정은 그가 차갑고 냉소적인 인물이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주진우라는 그 역사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진우라는 그 역사 교수가 이제 그 서재필을 비난한 데는 또 비난한 얘기들이 있는데, 독립신문 등을 통해 그는 동학혁명이나 의병운동을 철저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열강의 이권 침탈과 시장 개방 요구를 문명화로 합리화하거나 옹호했고, 심지어 독립신문사에서 각종 서양 물품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가 미국 땅에 묻혀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다. 그에게는 여러 차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여생을 고국에서 보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거부하였고 자기가 선택한 미국 시민으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여튼 서재필을 비판하는 얘기도 많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서재필을 비판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방선주 박사입니다. 방선주라는 양반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한림대 교수를 지냈던 사람인데, 서재필은 과거를 회상할 때 무책임할 정도로 시위를 혼동하였고 냉엄한 이국 사회에서의 처신상 그때그때 적당히 호도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선구회라는 단체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지목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5%가 서재필을 지목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재필과 윤치호의 비교라는 게 나왔는데, 서재필이 급진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윤치호는 1884년 갑신정변의 전국에서 서재필과 달리 점진 노선을 택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가족 또한 안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잠재적인 신변의 위협 때문에 결국 유학이란 명분으로 망명객이 되어 10년 이상 외국을 떠돌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재필과 크게 차이는 없었다. 서재필이 미국에서 혈혈단신으로 고투하였던 데 반해 윤치호는 상하이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후 미국에서도 교회와 기독교 청년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연설의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할 수 있었다. 작은 일까지 매일 기록하는 꼼꼼한 성격과 겸손하며 성찰적인 태도 덕분에 남의 장점을 수용하여 늘 나아가고자 노력한 윤치호의 연설에는 깊이가 있었다. 서재필은 미국 망명 후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기독교 신앙 자체와 그 세속화된 형태인 미국의 시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이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힘이 넘치고 주장이 명확한 연설로 유명하다면 윤치호는 특유의 온함과 차분함으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감화시키는 연설의 특징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서재필과 그 윤치호를 비교할 때 이렇다는 얘기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은 어떤 때로는 좀 냉철한 면도 보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윤치호는 온유하고 성찰적인 태도 그런 식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란과 의혹. 그래서 이제 민족문제 연구소라는 그 좌파 단체가 있거든요. 좌파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일 인명사전에는 서재필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서재필이가 인쇄업 문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서재필이가 그 인쇄업 문구업이 망한 것은 미국을 덮친 1929년에 미국을 덮친 대공황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주장을 주진호 교수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IMF를 맞이해 가지고 IMF 시절에 우리나라도 그 많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 많이 망했잖아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미국에서 벌인 그 인쇄업, 문구업도 1929년에 미국을 덮친 대공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IMF를 그렇듯이 그렇게 대공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죠. 미국을 덮친 그 대공황, 그 효과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서재필이가 하던 사업도 문을 닫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 망강 국적 논란. 서재필이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어를 다 잊어먹었다. 그래가지고 조선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만 말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노년기에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는 한국말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 그때 한국말을 다 잊어먹었다고 영어로 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시민 자격 문제가 있고, 이 역사 교수 주진호는 사실 서재필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상황 판단력과 현실 적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다. 그 결과 미국으로 건너간 다른 초기 이미주민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주변인으로 살아간 반면에 그 많은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는 그는 아메리칸 드림의 표상이며 세계인의 선구였는지도 모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주진우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서재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뭐 평범한 진짜 사람 같았으면은 그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한평생 노동을 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재필은 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정진해서 미국의 어엿한 그 의사 면허까지 취득하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의 그 서재필의 능력이 대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지금이 그 녹화한 지가 51분이 경과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이 12회? 네, 12회입니다. 12회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13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